조선별난사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고종 5년인 1868년에 독일 출신의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오페르트의 조선 항해와 도굴 시도의 배경. 19세기 후반 조선은 서방의 공략 속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사대하던 청이 아편전쟁으로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고 태평천국의 난으로 큰 위기에 빠지자 서양의 침입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펴 서양 각국과의 통상을 거부하고 내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지만, 서구 세력은 중국, 일본에 이어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했습니다.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유태인 상인으로 일찍부터 홍콩으로 건너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개항한 후 나가사키를 왕래하면서 중국 상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고 조선과 무역을 하면 전도가 유망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조선에 건너가 개항시키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의 실현을 위해 1866년 조선을 2차례 방문했는데, 1866년 3월에 영국 상인 위탈로부터 로나호를 빌려 목적지로 가는 도중 닷새 동안 조선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1차 항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1차 목적은 조선의 서울로 가는 큰 강을 발견해 그곳을 항해에 들어가 조선의 관원과 무역 및 그 밖의 교제를 위한 예비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페르트는 3월 24일 상하이에서 출발해 27일 조선 해안에 도착했고, 28일에는 충청도 해미현 조금진에 상륙했습니다. 그를 맞이하러 온 평신첨사 김영준과의 면담에서 자신들은 영국 상인으로 교역을 목적으로 왔음을 밝히고 조선의 우호 통상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준은 그의 요청을 조정에 보고하고 회답을 듣는데 4에서 6일 정도가 걸린다고 대답했는데, 그 정도 시간이 없었던 오페르트는 갖은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조선을 떠나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오페르트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조선을 방문한 동안 병인 박해로 인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굴하지 않고 이화양행의 지원을 받아 제2차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조선 해안에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증기선 엠페러호를 사들여 소구경 대포를 비롯한 무장을 갖추고 7월 31일에 상하이에서 출항해 8월 6일에 다시 충청도 해미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시 교섭에 나선 해미현감 김응집에게 자신의 영국인이라고 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통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8월 12일에 북쪽으로 항해해 19일에 한강하구 교동도에 도착했습니다. 오페르트는 강화일수 이인기를 비롯한 조선 측 지방관들에게 자신의 목적이 통상과 무역에 있음을 전했으나, 조선 측은 통상 문제는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구실로 요구를 끝까지 피했습니다. 오페르트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연료인 석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강의 바닥이 얕아 항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중국으로 돌아가 제2차 항해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한강하구의 위치를 확인했고, 병인 박해로 인해 피신한 프랑스의 리델 신부의 편지를 받았으며 천주교 신자들과 접촉해 조선의 정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페르트는 1, 2차 항해를 통해 조선의 일반인들은 개국을 바라며 대원군 통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 도굴 시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남현군묘 도굴 시도와 실패 경위. 오페르트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에 자신의 항해를 통해 작성한 지도를 제공하는 등 조선 개항에 희망을 품었으나, 프랑스 함대가 별성과 없이 철수하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1, 2차 항해의 실패에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병인양요 이후 2년간 다시 행동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조선을 개국시키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불을 붙인 것이 병인양요 당시 조선을 탈출한 프랑스 선교사 페롱인데, 그는 천주교 탄압 이전부터 대원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탈출 이후 이 태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오페르트는 페롱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를 통해 조선의 정세에 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했으며, 서구 열강이 조선에 개입해 조선을 개항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조선을 탈출한 최선 1등 천주교도들이
패롱에게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해 부장품을 탈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패롱은 오페르트에게 남현군의 묘를 도굴해 부장품을 획득한 뒤 이것을 갖고 대원군과 협상해 조선의 개항을 성사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오페르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풍수지리설에 따라 길지에 이장했고 무덤을 위해 원래 있던 절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소문은 민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청에 도망가 있던 천주교인들 및 조선에 오랫동안 체류했던 패롱도 이런 소문을 알고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면 대원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 오페르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오페르트에게 이번 항해는 조선을 개항시키려는 수건을 이룰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오페르트는 함부르크 회사인 선신양에어 648톤 증기선 차이나우를 빌리고 그 대가로 조선과의 교역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60톤 소형 증기선 그레타우를 확보해 수로를 통해 남현군묘에 접근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선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오페르트는 아울러 새로운 조력자로 상하이 미국 총영사관의 통역을 지낸 미국인 젠킨스를 설득해 은 5,000냥을 빌려 배를 빌리는 지불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페르트와 패롱, 젠킨스 일행은 고용한 선원들 및 길을 안내해줄 조선인 천주교도들을 데리고 1868년 4월 30일에 상하이를 출항해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배는 오페르트의 국적이 있는 북독일 연방의 국기를 개항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항해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페르트 일행이 조선에 들어온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오페르트의 여행기와 미국 영사재판 진술기록, 조선 측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됩니다. 오페르트와 선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5월 8일 밤 10시 이들은 아산만으로 들어왔고 이튿날 오전 10시에는 충청도 홍주의 행담도에 이르렀습니다. 5월 10일 새벽에 젠킨스와 차이나호의 선장을 포함한 일부는 차이나호에 남고 오페르트와 패롱을 비롯한 수십 명은 그레타우로 갈아타고 삽교천을 거슬러 올라가 구만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페르트 일행은 오전 11시경에 구만포에 상륙해 남현군 묘가 있는 덕산읍 가야동을 향해 출발했으나 예상보다 4시간이나 늦은 오후 5시 30분경에 남현군묘에 도착했습니다. 삽 4자루만 가진 오페르트 일행은 현지에서 도구를 구해 묘를 파헤치는 작업을 시작했으나 5시간 후 입구를 막은 돌덩어리가 나오자 도구를 포기하고 황급히 그레타우로 철수했습니다. 오페르트 일행이 이 과정에서 조선 측과 교전하였는지에 대해 양쪽의 기록이 엇갈리는데 민치상의 장계에 따르면 오페르트 일행 100여 명이 덕산군 관청으로 들이닥쳐 무기를 빼앗고 건물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남현군묘로 향하자 덕산 군수 이종신은 아전, 군교, 군노, 사령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저항했으나 우월한 무력 앞에 대적하지 못해 도구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오페르트의 증언 및 미국 영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남현군묘를 향해 직행하다 조선 군병들의 저지에 맞닥뜨렸으나 간단한 위협만으로 물리치고 행로를 재촉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행했던 선원들은 위협 사격을 제외한 어떤 교전도 하지 않았으며 오페르트와 동행한 중국인 잠역부들은 총을 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민치상은 가명에 있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주고 공주영장 조이철의 통솔하에 가야동 경내로 향하게 했으나 이미 오페르트 일행은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간 뒤였습니다. 최후의 교섭과 총격전, 그리고 이후의 영향. 오페르트 일행의 도굴 시도는 준비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으나 여파는 컸는데 도굴 미수 사실을 알게 된 조선 조정은 크게 놀라 즉각 대응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홍주 목사 한흥필로 하여금 남현군묘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하게 했으며 침입자들을 격퇴할 방책을 세우는데 골몰했습니다. 한편 도굴에 실패한 오페르트는 패롱과의 상해 끝에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선과 교섭하기로 마음먹고 북상해 5월 13일에 영종도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5월 14일 영종첨사 신효철이 중군 이보는을 파견해 내항 이유를 묻자 오페르트는 대원군 앞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대원군 좌하께 전하게 할 것. 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래는 여기까지 관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과도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의를 중하게 여기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군사와 백성들이 어찌 석해를 부술 기계가 없었겠습니까? 절대로 먼데 사람의 힘이 모자라서 그만두었으리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귀국의 안위가 오히려 귀하의 처리에 달려 있으니 만약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거든 대관 일원을 차송하여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미혹에 빠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나흘이 지나면 먼데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니 지체하지 말 것입니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우한을 당할 것이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연월일 아리망 수군 제독대발. 이 내용처럼 남현군의 관을 가져올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허풍을 떨었고 나름 조야관을 작성해 조선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원군은 영종첨사 신유철의 명의로 강경한 내용의 답신을 보내 오페르트의 제안을 거절해 오페르트가 시도한 최후의 교섭은 결렬이 됩니다. 이후 오페르트는 5월 17일에 영종도에 상륙했다가 사소한 충돌을 일으켰고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2명의 마닐라 출신 선원이 사망한 후 상하이로 돌아가 남현군료 도굴 시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페르트의 남현군료 도굴 시도는 비교적 짧은 시일 동안 이루어진 해프닝이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영의정 김병학은 서양 오랑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부추기고 호응한 결과로 이들을 모두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도들의 탈출을 후원했던 사간원 정원 조철증에게 체포령이 떨어지자 그는 자결했고 조선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의 아들 이신규와 손자 이재해 등이 이때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오페르트가 수차례 내항했던 내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오페르트 일행이 아직 개항하지 않은 조선에 침입해 왕족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다는 소식은 중국에 주재하던 서양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스페인 영사는 조선에서 피살된 선원이 자국이 관할하는 마닐라 출신이라 함부르크 공사관에 필리핀인들의 사망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조선으로부터 도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청에서도 서양 각국 공사관에 공문을 보내 사안의 처리를 요청했고 청, 함부르크, 미국, 프랑스, 프로이센을 포함한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젠킨스의 모국이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 등으로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은 민감하게 대응해 젠킨스를 도굴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해 영사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젠킨스는 자신이 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며 오페르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젠킨스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반면 배에 선적이 속한 프로이센 영사는 혐의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프랑스 영사는 페롱과 선주, 선원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페롱 및 조선인 천주교도들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함부르크 영사는 오페르트의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그를 조사해 응분의 처분을 가할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오페르트는 함부르크에서의 재판 결과 3개월간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이후 오페르트는 함부르크에서 상인으로 여생을 보냈으며 조선에서의 경험담을 포함한 금단의 나라, 한국기행이란 책을 저술해 1880년 라이프치히에서 출판했습니다. 그의 저술은 유명한 하멜 표류기와 함께 서양인이 바라본 조선의 다양한 측면을 전해주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는데 책에서 그는 러시아가 조만간 조선을 세력권에 넣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898년에는 또 다른 책인 동아시아 견문기,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의 모습과 회상을 저술했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치를 것이며 일본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 우세를 점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사건의 주동자인 오페르트가 자신의 말대로 조선의 개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도굴이라는 비상수단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으며 그의 행동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서양은 남의 무덤을 파는 야만인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조선의 개항을 늦추는데 일조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었습니다.